나는 나의 마음이 유일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상상하는 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늘어났다고 느끼며 그 경험들이 유효하다고 받아들인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연속체를 이루어 존재한다고 느낀다.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도 있고 역도 성립한다. 내 언어 역량이 다시 힘을 얻는다. 내적 언어가 풍부해지고 구체화되고 노련해진다. 나도 모르게 세상이 더 좋아지고 더 애정을 가지고 세상을 주목하게 된다.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더 행복해지고 언젠가는 여기 없을 것임을 더 의식하게 된다. 세상의 사물을 더 의식하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그 모두가 아주 좋다. 조지 손더스의 작가는 어떻게 읽는가 중에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소설을 읽고 나면 몇 분간 마음의 상태가 변하곤 합니다. 삶이 고무되는 느낌 같기도 하고 세계의 열린 틈을 잠시나마 엿보는 느낌인 듯도 합니다. 물론 소설을 통한 고향감은 항상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10분 혹은 1시간 정도면 사라지고 맙니다. 비록 지속적이지 않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아주 잠시만 경험하게 되는 찰나의 감정이라 해도 그것은 아주 멋지고 근사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최미래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미래입니다. 살아가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민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먼저 최미래 작가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9년 실천문학 신인상에 소설 우리 죽은 듯이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으로 녹색 갈증이 있고요. 최근에 소설집 모양새를 출간하셨습니다. 책이 나온 지 벌써 4개월 남짓한 시간이 흘렀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앞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고민한다고 저를 소개했는데요. 네. 소설을 쓰는 방향도 그렇고 인간으로서 저 자신이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골똘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골똘하게. 네, 진아에 엮으신 소설집 녹색 갈증은 3편의 소설이 실린 부피가 조금 얇은 책이었는데 이번에 출간하신 소설집 모양새는 제법 두꺼운 책이에요. 9편의 소설을 실으셨고 페이지 수도 350쪽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모양새를 출간한 소감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녹색 갈증은 3편의 연작 소설을 담은 얇은 책이었어요. 네. 근데 모양새는 사실상 제 첫 단편 소설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네.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20대 중반에서 후반까지의 시간과 그때 제가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고루 담겨 있고요. 또 아쉬운 마음은 아쉬운 대로 혹은 울적하거나 좀 뜨뜻미지근한 마음은 여전히 좀 미지근한 채로 솔직하게 담아낸 것 같아요. 첫 단편집을 냈다고 해서 좀 후련한 마음이 들지는 않고요. 네. 널브러져 있던 것들을 정리한 기분이 들어요. 네, 이걸 바탕으로 나 자신이 아닌 타인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넓고 내밀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두근거리는 마음도 듭니다. 네, 너무 적어오신 대로 그래요? 긴장 좀 푸시고 네, 지금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해오셔서 되게 이제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긴장을 좀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모양새를 표지작으로 정하게 된 이유도 궁금한데요. 정하시는 과정에서 이견이나 다른 고민은 혹시 없으셨을까요? 네, 소설가이면서 제 담당 편집자이신 김하진 작가님이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면서 작업을 했어요. 네. 모양새를 표제작으로 하자는 의견에는 서로 의견이 없었고요. 네. 모양새가 이제 다른 작품들이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시간성을 아우르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표제작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표지도
검정 바탕에 쨍한 컬러들이 들어가 있는데 쟁반하고 컵이 이렇게 놓여 있고요. 굉장히 색감도 그렇고 인상적인데 표지를 정하게 된 과정도 궁금하네요. 표지 후보를 제가 받았는데 고민 없이 바로 이걸로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가 필름 카메라 찍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네, 잘 찍지는 못하는데 꾸준히 필름 카메라로 일상을 담아오기도 했어요. 네. 이 표지를 보시면은 필름 카메라로 찍은 어떤 작업물이거든요. 네, 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네, 필름 카메라로 찍으면은 좀 옛날 느낌이 나잖아요. 네, 네. 그 카메라로 찍거나 뭐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을 때보다 되게 옛날에 찍은 어떤 느낌도 나고요. 저는 표지 사진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아침 식사마저 사실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소설 속 인물들이나 혹은 제가 소설 속 인물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닮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네. 그 두께도 꽤 두꺼운데 저는 들었을 때 무게감도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갖고 다니기도 좋았던 것 같고. 또 모양새 이제 작품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모린이 작중 인물인데요. 늘 이를 구하거나 이를 구하는 상태입니다. 때로는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몽유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린은 요즘 유행이라는 모양새라는 정체모를 약물에 현혹이 되는데요. 그 약을 하게 되면 환상의 새가 나타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귓속말로 속삭여준다. 이런 소문이 떠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약에서 깨어난 뒤에 모양새가 말한 것을 미친 듯이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낸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모리는 생계에 관한 일을 전부 뒤로 제쳐두고 모양새라는 약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주인공 화자는 모린을 대신해서 이런저런 현실의 일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두 청춘의 삶이 녹록지 않아 보였고 또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근데 소재 자체도 독특하고 설정도 흥미로워서 또 이 짧은 문체 이런 것들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춘의 어떤 자화상이라고 표현하면 좀 상투적인 표현인데 어쨌든 그 젊은 에너지들이 사회의 벽에 부딪히는 이런 부분들 잘 느껴져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어요? 네. 누구나 마음속에 새 한 마리씩은 키우면서 살잖아요. 그 새가 미래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지 혹은 뭐 현재에 집중하면서 날개를 퍼덕일지는 모르는 일이지만요. 어쨌든 모두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그 새에 대해서 쓰고 싶었고요. 그 새의 이름은 모양새라고 당연하게 생각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소설에는 20대 청년이 주인공으로 나오지만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고민을 하잖아요. 뭐 어떤 모양으로 살아왔거나 혹은 살고 있거나 살아갈지에 대해서요. 그렇죠. 어떤 삶의 형태를 쫓으며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대상을 상정하고 소설을 구상했습니다. 저는 이걸 모양새라고 했다는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속에 새 한 마리 품고 산다 이 말도 너무 시적이고 저는 파랑새밖에 생각을 못해봤는데 네, 또 모양새뿐만 아니고 이 작품집에 있는 다른 소설들도 힘겨운 청춘에 시간을 보내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일과 사람 그리고 삶 전반에 지친 마음이 있는 우리의 주인공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미래는커녕 현재에도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인물들이 주변에 좀 많기도 하죠, 요즘에. 네, 어떻게 이런 인물들을 구성하셨을까요? 네, 소설집 전반적으로 이제 청춘의 시간을 보내는 인물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나이대를 경험하고 있던 때 창작을 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네. 또 제 마음이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시절이나 인물들이기도 했고요. 제가 뭐 하나에 꽂히면 광적으로 좀 그걸 바라보고 그거 안에서 헤매는 사람이었어요. 네. 네, 무언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과정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제 시선이 오로지 그 대상만을 향해 있기 때문에 꽤 외로운 시간으로 여겨지고요. 네, 그 대상을 바라보는 동안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 내 밖에 있는 타인들을 종종 잊어버렸습니다. 네. 집요함. 이게 또 되게
소설 쓰기엔 좋은 근성 아닌가요? 네, 작가님 소설에 보면 귀신이나 유령의 이미지들도 가득한데 소설 중에 작은 개를 껴안듯이의 버스 귀신, 또 귀신 산책 속에 죽은 친구인 김서정 귀신, 또 퍼플피플 속에 이야기 유령 등등이 나옵니다. 귀신이나 유령의 이미지를 소설에 가져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의도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책이 나오고 진부책방이라는 카페 겸 서점에서 북토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제 소설 속에 이제 귀신이나 유령이 등장하니까 이런 비인간적인 존재를 믿느냐고 질문을 받았는데 네. 저는 사실은 안 믿거든요. 아, 네, 귀신이나 유령은 비과학적이잖아요. 네. 거기 계셨던 이제 독자분들이 헐 하고 놀라셨던 기억도 나고요. 네. 네. 헐.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소재로 이용하나 보다 이러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그 질문을 받고 난 후에 종종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지, 왜 비인간의 존재를 자꾸 이야기 속에 끌어들이는지. 네. 어젯밤에 우선 든 생각은 비인간, 말 그대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데려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인간은 잡념이 많잖아요. 네, 네. 인간, 그리고 인간적이라는 말은 되게 복잡하고 무섭고 따뜻하고 징그럽고 그래서 더 사랑스럽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면모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 비인간의 존재를 데려왔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비인간적인 존재에 대해 생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요. 더 오랫동안 곱씹으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비인간적인 존재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혹은 소설 쓰기라는 작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네. 최근에 인간과 비인간에 대한 문학적 사유가 시나 소설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인간적인 요소는 결국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사유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저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치 이 소설들이 발표한 것들을 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권의 기획된 책 같은 느낌을 좀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소설 속에 일관되게 등장하는 김서정이라는 죽은 친구라든가 글을 쓰는 창작자 자아를 가진 화자도 등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인물들을 등장시킨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김서정이라는 인물이 귀신 산책이라는 소설에서는 이미 죽은 후에 귀신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양지 바른 곳이라는 소설에서는 살아있는 인간의 형태로 등장을 해요. 네. 그 죽은 전과 후를 다룬 건 아니고요. 네. 김서정이 가능 세계를 전제에 두고 설정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연이 있고 그 때문에 김서정이 죽은 경우의 이야기가 귀신 산책이고요. 네. 죽지 않았을 경우에 벌어진 이야기가 양지 바른 곳입니다. 그 이름이 이제 동일하지만 어쨌든 그 앞과 전후를 일부러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네. 네. 그런 것들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김서정이 죽은 후를 다룬 귀신 산책은 네. 주인공이 이제 지나버린 시간에 대해서 돌아보고 실제로 되게 돌고 돌면서 산책을 하는 이야기예요. 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저와 심적으로 가장 닮아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자신을 바라보느라고 타인 또한 괴로운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는 걸 무시해버린 인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김서정에게 가능 세계를 만들어 주었는데 사실상 주인공을 위해서 만든 거고 제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보통 소설집을 처음 읽을 때 표제작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마음에 드는 제목을 골라서 보는 편인데요. 네. 같은 책을 두 번째 읽을 때는 목차 순서대로 읽어요. 그러면 소설집 전체적인 흐름의 결을 살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독자님들도 혹시 제 소설집을 두 번 읽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목차의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신 산책이 앞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고 양지 바른 곳이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다르게 읽힐 수 있지 않을까. 네. 확실히 책을 구성할 때 순서도 그냥 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작가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었을 때 훨씬 더 잘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귀신 산책의 어떤 문장에 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문장입니다.
나는 내 연못만 바라보느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연못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네, 이런 문장이었는데 이 문장의 앞뒤로 이어지는 연못 이야기 전체적으로 울림이 깊었습니다. 작가님께서 어떻게 인물들에게 이런 연못을 만들어 주셨는지 혹은 개인적으로 어떤 연못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누구나 마음속에 연못 하나씩 가꾸면서 살고 있잖아요. 새 아니면 연못. 네, 말 그대로 제 마음속에 연못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연못이나 혹은 연못 비슷한 곳이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하더라도 있다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네. 저는 그게 타인의 마음을 고려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넓은 세상의 개인이 저마다의 기준으로 존재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네. 내 연못을 보고 타인에게도 그런 게 있다는 걸 아는 방식에서요. 연못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어느 날에는 제 연못에 수생식물 하나 심을 수도 있고요. 혹은 타인의 연못에 풀 한 포기 권해줄 용기도 생기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저는 제 연못은 아직도 잘 모르겠고 친구의 연못에 놀러 갈 수 있으면 슬쩍 그 못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긴 합니다. 네. 누구나 마음속에 연못 하나 가꾸는데 작가님 아직. 네. 또 작품들 이야기를 더 하자면 양지 바른 곳이라는 작품에서는 흡혈귀와는 조금 다른 개념의 흡혈인 할머니 조항주가 등장을 합니다. 또 우리 죽은 듯이에서는 연인의 꿈속에 들어가서 낯선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인물도 나오는데요. 환상적인 장치가 곳곳에 깔리면서도 팍팍한 현실의 삶을 견뎌내고 있는 인물들, 이런 인물들 때문에 따뜻함과 슬픔이 함께 공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설을 쓸 때 현실과 환상의 비중을 어떻게 생각하고 조합하는지 독자분들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현실과 환상의 비중을 따로 생각해서 조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환상적인 요소가 저절로 흘러드는 편이에요. 네. 제가 전설이나 민담처럼 입으로 전해져 온 이야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흐르다 보면 그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청자를 좀 홀리는 면이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거를 하고 싶었고 앞으로도 하고 싶고요. 환상적인 요소를 철저한 장치 혹은 상징으로 여미고 싶지는 않아요. 네. 이야기는 알아서 모이고 흩어지고 어느 날에는 갑자기 좀 맹렬해지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저는 이야기가 잘 모일 수 있도록 길을 틔워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인상적인 말씀이신데 이야기를 억지로 구성해가지 않고 이야기가 흘러들도록 이렇게 길을 터준다. 너무 멋있는 답변이신 것 같아요. 이 작품집에 있는 9편의 수록작 중에서 작가님의 최애 작품이 있을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특별히 최애 작품은 따로 없고요. 소설마다 이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애정을 지니고 있고 네. 또 제가 제 기분에 따라서 혹은 읽는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머릿속에 잘 떠오르는 소설도 달라져요. 네. 근데 내일은 또 바뀔 수 있겠지만 네. 오늘 가장 사랑하는 작품은 작은 개를 껴안듯이입니다. 작은 개를 껴안듯이는 유해물질이 섞인 거품이 내리는 재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네. 두 인물이 도시를 벗어나서 하조대라는 지역의 가짜 해변에 가요. 가짜 해변은 파도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오고 모래의 사장을 이렇게 바다에서 퍼와서 네. 구현을 해놓은 곳이에요. 네네. 하조대에 이제 그 재난이 찾아왔을 때 거기 살고 있던 주민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가짜 공간을 만들었는지 작가인 저조차도 사실 감히 수측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사실은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네, 집을 떠나는 것도 귀찮고 또 여행이라는 단어가 되게 거창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일하고 퇴근할 때나 네. 마음이 지칠 때나 네. 아주 가끔 이제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마음 대신에 그 네. 가짜 해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 가갖고 막걸리도 마시고 네네. 가짜 모래사장에 가만히 누워서 네. 그 하조대 주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보고 싶을 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많이 다녔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여행을 별로 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호주 갔더니 브리즈번이라는 도시에 인공 해변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 모든 게 인공이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진짜 수영도 하고 그냥 일반 해변하고 똑같은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사실 인상적이긴 했거든요. 소설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경험도 떠오르긴 했습니다. 왜 여행이 저도 싫어졌을까요? 자, 소설 속에서 또 기왕 말씀하신 김에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이나 좋아하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네. 소설 속 인물들은 저한테서 이제 분리되었거나 반영되기는 했는데 결국엔 허구의 인물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물들한테도 특별한 애착이 없어요. 네. 대신에 부러워하는 인물은 있어요. 아, 그 소설집 마지막에 실린 어쨌든 이곳은 여름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인 나예요. 네. 나라는 인물은요. 보조 강사인 자기의 직업에 애정이 없고요. 네. 동거했던 남자친구한테는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도 당하고요. 네. 자기가 어떤 센터에서 글쓰기 강의를 하는데 자신의 학생들을 평가하고 언짢아해요. 네. 네, 그런 되게 겉보기에는 좀 나쁜 인물이 네. 고유리와 은총이라는 학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사랑을, 그리고 센터와 학생들을 의심하고 또 다시 바라보게 되는 이야기예요. 네. 네. 사실 자기의 형편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주인공은 그걸 하는 인물이에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출석부를 보지 않아도 학생들의 이름을 줄줄이 외우게 되는 사람이고요. 네. 세상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자기의 태도를 합리화하지 않고 객관화하는 일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그런 용기를 좀 지닌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인물이 부럽습니다. 네. 평생 동안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기 객관화를 실패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이렇게 작가님의 소개를 듣고 사람들이 서점으로 달려가서 책을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작가의 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주 뒤돌아보는 것이 소설 쓰기의 출발점이고 이미 지난 시간을 불러서 씻기고 재우고 질책하며 함께 지내는 것이 소설 쓰기의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자주 뒤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뭔지 작가님에게 뒤돌아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뒤돌아보는 행위 자체가 제게는 글쓰기라는 작업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후회도 많이 하고 제가 저지른 언행에 대해서 곱씹을 때가 많아요. 뭐 왜 별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내가 날선 반응을 보였지? 저도 맨날 그래요. 혹은 왜 나는 동의하지도 않는 말에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한동안 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웠던 적도 있고요. 네. 사실 아직도 자주 그래요. 네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만 하지는 않아요. 사실 뒤를 돌아본다는 건 시간적으로 거리감이 생겼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사실 현재의 저와 전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기도 해요. 기억상으로는 저와 아주 가깝지만 이제는 남이 되어버린 사람을 보는 일인 거죠. 네. 그러면 약간의 객관성과 또 약간의 주관성이 섞인 상태로 그 인간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되돌아보는 행위는요. 네. 나라는 사람을 통해 남과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이 되어버린 나를 통해서 그 애가 살았던 무대를 다시 보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제가 겪어온 시간이었는데 아예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세상, 다른 환경이 보이더라고요. 네. 되게 재밌고 때로는 슬픈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거 되게 쉽지 않은데.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때 왜 이렇게까지 했지? 혹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 혼자 왜 흥분하고 예민하게 반응했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를 딱 끊어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예 남한테 자신이 무례하게 군 것에 대한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남이 나한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뭐 예민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 자체가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 이 거리를 두기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어떤 내공이 되신 것 같아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나이에도 잘 안 돼가지고. 네. 작가님의 평소 작업 풍경도 궁금한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실까요? 루틴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상생활을 하는 와중에 생각이 좀 자주 나는 편인 것 같아요. 특히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네. 샤워를 할 때 재미있는 생각이 많이 나지 않나요? 아니요. 죄송해요. 저는 빨리 끝내고 얼른. 네. 제가 일상생활이랑 글쓰기랑 그 공간 분리나 시간 분리가 좀 잘 안 되는 편이기도 하고요. 뭐 샤워를 한다던가 밥을 먹는다던가 장을 네. 보면서 막혔던 부분이 풀리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네,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메모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일상생활 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소설 생각하시나 봐요.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다른 일상생활을 하면은 되거든요. 네. 근데 일을 할 때는 계속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의 진도가 너무 안 나갈 때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럼 그렇게 진도가 좀 안 나가고 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떻게 푸시나요? 네. 소설이 잘 안 풀리거나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그냥 아예 멈춰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은 내가 뭘 쓰고 싶은지는 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덜 모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네, 예전에 읽었던 책이나 봤던 영화나 뭐 그런 예전에 되게 감격을 느꼈던 거를 다시 찾아요. 다시 찾으면 그때랑 똑같은 감동은 아니더라도 네. 그때의 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은 점차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모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것도 되게 꿀팁인 것 같아요. 예전에 감동받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해보는 거. 네,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작가의 목소리로 작품에서 가장 사랑하는 문장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최미리 소설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연못 앞에 있었다.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쯤 품고 사는 그런 연못이었다. 연못 주변은 수풀이 우거져 한낮에도 햇살이 잘 들지 않았다. 공기는 미지근했고 연못을 들여다보기에 적당할 정도로 사위가 고요했다. 나는 거기서 종종 누군가를 생각했다. 주로 애정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었다. 그 사람은 어째서 그토록 아름다운지, 왜 자꾸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인지, 이곳의 풍경은 왜 내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 바뀌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연못을 들여다보면 낯선 얼굴이 수면에 비쳤다. 물풀이 자라나고 물고기 그림자가 많아졌다. 긴장이 풀리면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연못으로 찾아왔다. 어떤 사람은 내 연못에 우유를 붓고 달아나기도 했다. 우유 한 컵으로 오염된 연못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몇십 배의 깨끗한 물을 들이부어야 했다. 나는 뿌얘진 연못을 다시 맑게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다. 오로지 연못에 시선을 둔 채 오염된 정도를 추측하면서 물을 쏟아 넣었다. 하지만 연못이 완벽하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 내가 깨끗한 물을 붓고 있는 동안 또 누군가 찾아와 또다시 우유를 넣고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 이번에는 재떨이를 털었으니까. 나는 나의 연못을 지키는데 골몰했다. 하다 보니 이건 별일 아니게 되었다. 온 생애에 걸쳐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느껴졌다. 지치고 슬퍼서 연못을 내버려 두었다가도 기분 나쁜 잠에서 깨어난 날에는 다시 연못 앞에 서 있었다. 깨끗한 물을 퍼 나르는 사람으로 살겠구나 나는. 마음속에 예쁜 연못을 지니고 싶다는 욕심은 저주와 같았다. 나는 그래도 멈추지 않았고 물을 끌어오느라 단단해진 팔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김서정이 자신의 오염된 연못 앞에 쪼그려 앉아서 연못과 함께 썩어가는 걸 보지 못했다. 나는 내 연못만 바라보느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연못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만든 연못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꾸 까먹는 거예요. 네. 내가 마음속에 뭘 품고 사는 사람인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네. 그러면 스스로 이제 좀 답답하고 나 자신이 좀 딱하게 여겨지고 소중한 걸 잊어버린 기분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되찾고 싶을 때 열어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나는 내 안에 연못을 그리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 연못이 있겠구나 하는 걸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연못은 제가 놓치면서 살았던 것이고 앞으로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 소설 속 이야기 중에 가장 솔직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솔한 모든 것이 독자로 하여금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아주 조금이라도 진심이 가닿기를 바랍니다. 네.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앞으로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뭐 현재 집필 중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쓰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생활면에서 실천하고 싶은 소소한 이런 것들이 있는지 다짐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의 말에도 썼는데요. 제가 올해 30살이 됐어요. 네. 연나이로 다시 29살로 돌아오긴 했지만요. 네. 네, 단편소설집 모양새는 20대 중후반 때 썼던 소설들을 담았어요. 허구의 이야기들일지언정 저와 굉장히 가까이 닿아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인물의 마음을 내밀하게 들여다보는 걸 넘어서 소설 속 인물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살피고 싶어요. 네. 후회를 하거나 망가지더라도 다양한 선택을 하고 그래서 갖가지의 경우를 마주하는 인물들을 그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오프닝에 읽어주셨던 조지 손더스의 작가는 어떻게 읽는가 중 일부가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어요. 네. 나는 나의 마음이 유일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문장이랑요.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연속체를 이루어 존재한다고 느낀다. 네, 제가 요새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저희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는 바로 마이 페이보릿입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최미래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요즘은 조금 시시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네. 소설이나 글쓰기에 대해서 혹은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네. 모양새를 출간하고 나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면서 제가 글쓰기를 잠시 내려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글쓰기에 대한 갈증이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어떠한 톤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근래에 가장 이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감기처럼 계속 달고 사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한번 무언가에 푹 빠지면 아예 푹 빠지는데 네. 잘 안 빠지는 편이에요. 네. 뭐 일이든 글쓰기든 독서든 취미든 혹은 연애든 네. 먹는 거든 그냥 하니까 한다. 네. 그런 태도로 살고 있어서 요즘 빠져있는 것보다는 빠졌다가 헤어나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데 네. 본 계정 말고 부계정을 따로 팠었어요. 네. 에세이 형식의 간단한 기록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네네. 네, 허구한 날 드는 잡생각을 좀 보기 좋게 다듬어가지고 올리면은 그럴듯하지 않을까. 좋은 자산이 되죠. 네. 좀 재미도 있고요. 네네. 그런데 쓰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기는 하는데 네. 너무 내밀한 이야기는 안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함을 가장해서 굉장히 꾸며갖고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글의 내용이나 문장을 잘 다듬고 꾸미는 게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생각은 없고요. 다만 제가 처음에 부계정을 팠던 의도와 너무 달라져서 네. 저절로 이제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솔직함을 바탕으로 쓰는 글이라도 제가 의도를 잡고 뭐 계획을 세우고 어떤 톤을 구축해서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글 쓰는 재미를 거기서 느끼는구나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SNS가 여러 가지 그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현타 온 건데 그런 것들을 좀 겪었다는 것도 상당히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SNS에 중독되면은 그런 이면까지는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모양새의 최미래 소설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제 정말 보내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고요. 저도 이 문장의 소리를 준비를 하면서 네. 제 소설이나 제가 쓰는 작업에 대해서 다시 굉장히 고민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너무 돌아보면 안 되는데. 제가 애매라는 문학 창작 동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는 것만 해왔는데요. 네. 이제는 서로 생각과 뜻을 맞춰서 함께 어떤 작업을 하는 걸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애매 창작 동인이 엔솔로지를 준비하고 있다. 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낭독회도 하지 않으신가요? 네, 소리소문 낭독회도 그 동인으로 참여를 하고요. 사실은 그게 첫 행사예요. 네, 언젠지 말씀해 주세요. 돌아오는 일요일이라서 이 문장의 소리가 나갈 즈음에는 이미 끝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최미래 작가님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작은 수첩을 꺼내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대 이름을 감췄죠. 내 맘 가득한 그대는 때로는 시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는 때로는 소설이 되고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벅찬 내 맘을 담았죠. 저만치 걸어오는 그대가 보이네요. 소중한 나의 사람 그대여 어서 와요. 문장의 소리